매년 봄이면 경상남도 통영에 전 세계 음악인이 모여듭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남해 봄바다를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낭만적인 음악제죠. 올해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통영국제음악제가 진행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현 예술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도 역시 통영국제음악제 예매 시작되자마자 주요 공연들 싹 다 매진됐다면서요. 네. 뭐 싹 다까지는 아니지만 싹 다는 아닙니까? 네. 일단 뭐 개막 공연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뭐 슈퍼스타들이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주요 공연들이 빠른 속도로 매진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객석을 열지 않은 공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추가 오픈이 지금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좀 더더군다나 골고루 굉장히 잘 티켓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네, 네. 제일 잘 나간 건 어느? 아무래도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이제 개막 공연하고 네. 그다음에 리사이틀이 있어서 네, 그거에 뭐 순식간에 그건 뭐 다 매진이 됐죠. 네. 그리고 다 또 인기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상주 연주자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상주 연주자들 위주인 공연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통영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까 주말 끼고 이제 여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주말 공연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매진이 돼버린 것도 많고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말이 좀 어쩔 수 없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가 네. 좀 있으니까. 그 좀 인기 있는 공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하나 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예매가 그럼 다 끝났어요? 다 매진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있죠,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네. 다 매진이라고 하면 되게 약오르더라고요.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습니다. 네.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이게 한 일주일 좀 넘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몇 개의 공연이 공식 공연은 26개고요. 26개. 네, 10일 동안 이제 공식 공연이 26개인데 사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통영 프린지를 같이 그 한 주 전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00회 정도가 통영시 곳곳에서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통영시 구경하시면서 또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어요. 네. 통영 진짜 걸어다니기만 해도 예쁜 동네인데 여기 이렇게 네. 음악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이 공개된 직후에 후원 회원 가입이 엄청 늘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 네네. 가입 그래요? 아니 잘못된 기사입니까? 아니요. 네. 맞는데 네네. 공개된 직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폭주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네네. 후원 회원들한테 이제 선예매 그 하루 전에 선예매를 열어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매진되는 공연들을 빨리 이제 티켓팅을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공개하기 전에 후원 회원 가입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냥 그때만 들어와서 후원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기존 회원들이 좀 편안하게 티켓팅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후원 회원 분들한테만 티켓을 팔면 안 되고 사실 그거 외에 일반 관객들이 사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을 저희가 남겨놓기 위해서 후원 회원 숫자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미리 저희가 이제 이 라인업이 공개되면 난리 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막아놓은 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교훈은 내년 라인업 공개되기 전에 후원 회원 미리 그렇죠. 가입해놓자 이거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심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후원 회원 분들은 그걸 계속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연장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조성진, 이민찬 올 거다 생각하고 후원을 미리미리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후원금 얼마씩 받으시나요? 저희는 사실 후원 회원이라는 게 이제 유료 회원제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30만 원부터 1년에? 30만 원, 네, 1년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게 좋은 자리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 티켓팅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문화예술 단체 또 후원하시면 기부금 혜택도 다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표를 구하는 게 이 팬들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공연 단체에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뿌듯함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상한이 이제 기업 후원도 아니고 기업 후원은 별도로 받고 있지만 개인 후원이 상한이 100만 원인데 사실 그 이상을 스스로 자진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좋으셔서. 네. 네. 저도 그런 사람들 몇 명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내가 후원자야라는 것만으로 네, 좀 네. 뿌듯한 게 있으니까 네, 네. 꼭 표를 위해서만 아니더라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다 모여드는 통영국제음악제입니다. 오늘 재단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이 통영국제음악제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프로그램이 내실 있고 좋은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음악제라는 평가받고 있고 뭐 이제 유럽의 그런 언론에서도 아시아의 잘츠부르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1999년에 이제 윤희상 가곡의 밤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윤희상 선생님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영에서 이 음악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희상 가곡의 밤 시작하고 2002년에 국제음악제 시작을 목표로 2000년과 2001년에 두 번 이제 그 현대음악제로 트라이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윤희상 해외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윤희상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심들을 가지시기 시작한 것 같고 사실 또 크게 보시기에는 사실 이게 지역의 굉장히 작은 소도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대형 규모의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들 좀 놀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혹시 좀 유명하신 어떤 그런 인사분들께서 네네. 나 좀 초청해 줘. 그럼요. 나도 갈래. 뭐 이렇게 요청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이제 네. 초창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모시기 바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저희를 설명하는 그럼요. 이메일 앞에 우리가 누구고 통영이란 도시는 뭐 부산에서 뭐 차로 1시간 반이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자료 쓴 사람만 기억하는 자세한 문구들.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서로 사실은 오시겠다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의 그 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너무 좋은 공연장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가 너무 좋더라라고 다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또 그런 얘기들이 막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지방 소도시에서 음악제나 이런 큰 페스티벌 할 때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숙소 문제잖아요. 맞아요. 통영은 좀 개선이 됐나요?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가 통영국제음악제 한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계셨어요. 네, 20년 됐어요. 고생하셨네요. 네네. 네, 정말 고생. 예. 초창기에 갑자기 진짜 우시려고 그래. 울지 마시고요. 네네. 초창기에 진짜 그 너무 인프라가 갖춰진 게 없어가지고 네.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숙소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슈퍼스타 아티스트들이 오는데 사실 뭐 5스타 호텔은커녕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숙소가 없었어요. 펜션 가는 거죠, 뭐. 펜션에 주무실 수는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저희 옆에 이제 네. 지금 현재 음악당이 지어진 바로 옆에 이제 콘도가 하나 있는데 콘도미니엄 이제 거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보통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거나 뭐 중고등학생들 수련회를 오거나 이제 이런 곳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하고 낮에도 잠깐 가서 좀 주무시거나 네. 이제 저녁 때 공연을 위해서 시끄럽고 이제 막 그리고 밤에도 막 놀러 오셨으니까 막 밤늦게까지 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옆에 또 번듯한 호텔이 바로 그러니까 저희 음악당이 부지가 사실 예전에 또 굉장히 유명한 관광 호텔 그 대한민국 1호 관광 호텔 자리여서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바로 양옆으로 저희가 숙소가 생겨서 그래요. 네. 2분 걸리면은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음악당 너무 좋네요. 호텔에서. 그거는. 네.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이죠. 좋은 숙소 좀 있어야죠. 네네.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사실은 아시아 출신의 작곡가로서 서양음악계에 처음으로 사실 인정받은 그런 분이라고 다 말씀들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태어나셨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셔서 사실은 그런 서양음악 악기의 어법을 통해서 그런 한국의 사상과 그런 음악 기법을 이제 구현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또 다른 이유로 음악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도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회자되는 일이 많은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를 못 돌아오시고 베를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좀 더 그런 고향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셨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선생님의 음악적 정신을 받아서 저희가 음악제를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특히 독일에서 선생님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셨던 분들은 통영을 방문하시면 너무 놀라시죠. 사실은 한 작곡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근데 꼭 그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로 파생된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윤희상 선생님께서 통영 출신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단순히 고향인가요? 아니면 좀 더 큰 의미가 있나요? 고향이고, 그다음에 사실 해주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유학 가시기 전에 교가를 굉장히 많이 지어주셨더라고요. 통영 지역에. 그러니까 통영 지역뿐이 아니라 사실은 고려대학교 교가도 맞습니다. 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교가를 외우는 유일한 대학생.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고향을 못 들어오시다 보니까 애틋함이 더 커지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말씀하신 거 안에 육성 그 녹음이 남아 있는데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다. 충무가 이제 통영의 옛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고, 거기에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다 내 음악으로 들린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침대 머리맡에 그 통영의 그 바다 사진을 항상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와, 한순간도 그 바다를 잊어본 적이 없다. 이 말 되게 멋있네요. 네. 지금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선보이는 음악도 어떻게 보면 윤희상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조금은 결이 그래도 비슷한 작품들을 선정하실 것 같은데, 네. 뭐 공연 선정할 때의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선정하는 기준은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이 지금 진은숙 작곡가님이신데, 네네. 이제 프로그래밍은 전적으로 감독님이 하시고, 근데 이제 선정 기준은 그 무조건 음악을 잘해야 된다. 음악을 잘해야 된다. 야, 오로지 음악이군요. 음악을 잘해야만 통영국제음악제에 설 수 있다. 근데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윤희상의 고향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현대음악의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대음악제냐? 사실 처음에는 현대음악제를 표방한 건 맞아요. 근데 점점 이제 저희가 세월이 지나가고 하면서 이게 현대음악제를 넘어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다루는 그런 음악제가 됐고, 사실은 되게 많은 음악 애호가분들이 진은숙 감독님이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방향성이 저쪽 그 현대음악 더 위주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실 저도 조금 그게 너무 현대음악 많이 하시면 저 표 팔기도 좀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훨씬 더 굉장히 밸런스를 너무 잘 잡으시면서 또 아주 클래식한 음악들도 오히려 더 많이 더 넣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통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다. 그리고 여기에 와야지만 볼 수 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좀 되게 내세우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남권이나 뭐 부산권이나 이런 데는 우리는 서울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가까운데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70% 이상이 수도권 관객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저희는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통영까지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지만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못 본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단독 공연,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비티를 저희가 조금 이제 음악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리고 세계의 가장 트렌디한 공연, 지금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연들을 거기까지 가시지 않아도 통영에 오시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짜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어떤 독점적인 여기 와야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술 감독을 말씀하신 진은숙 작곡가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진은숙 작곡가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 음악을 잘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통영국제음악제의 지향점에 관해서는 진은숙 감독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모던하고 뉴뮤직 이런 쪽에 이제 더 방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감독님 오시고 나서는 조금 세상의 모든 음악 쪽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들었지만 지금 판소리, 전통 음악 이제 이런 것들도 넓히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음악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통영에서 만날 수 있게 이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그 공연 앞뒤로 음악가들끼리 모여서 노나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다른 장르의 분들끼리 놀기도 하죠. 그래요? 놀기도 하고 서로 야 너는 음악이 어떠네, 나는 음악이 어떠네 이런 얘기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아무래도 그날의 공연에 같이 그러니까 한 무대에 서시지 않았더라도 음악제잖아요,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연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여러 개인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그럼 이제 끝나고 아무래도 뒤풀이도 있고, 그러면 뒤풀이에 그 공연 자기들끼리 섰던 자기 팀하고만 밥 먹지 않거든요. 그러겠죠. 그냥 그날 공연했던 다른 분들도 같이 막 어울리시고, 몰랐던 분들도 만나시고, 사실 여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는 페스티벌이 관객한테도 뭔가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긴 하지만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장과 신의 아티스트가 거기서 만나서 같이 함께 연주하는 걸 저희가 일부러 더 만들어드려요. 그러면은 그게 신의 아티스트들한테는 그게 너무 큰 기회고 사실은 그게 또 좋은 네트워크가 돼서 조언도 받고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음악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거장들도 요새 유행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좀 그런 면도 생기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올해 어떤 프로그램들 올라갑니까? 네네. 올해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상주 연주자 제도, 상주 그 아티스트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상주 작곡가가 있습니다. 상주 작곡가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영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조지 벤자민인데요. 이분은 이제 경입니다. 조지 벤자민 경 자기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분이 오시고요. 근데 사실 너무 거장이라서 제가 안 오실까봐 저희가 공연 음악 넣는데 뭐 바빠서 못 가 뭐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감사하네요. 네네 그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주 연주자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그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이제 미국 국적의 그 어구스틴 하델리히라고 하는 굉장히 그 소리가 어떤 저런 소리가 나지 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델리히 굉장히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상주 연주자를 맡아주셨고 또 한 분의 상주 연주자는 폴란드 출신의 그 오를린스키 그 카운터 테너인데요. 이분이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음악은 좀 특별한 팬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도 굉장한 팬층을 꾸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상주 아티스트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뭐 한 분이 뭐 4개 공연, 3개 공연 이렇게 다양한 공연에 참여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단체와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멤버들을 구성하시는 것도 해마다 해야 되니까 참 부담이시겠어요. 근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감사하기도 한 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허튼 짓을 안 할 거다. 그건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저희는 부담이긴 하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 그런 그렇죠. 잘못하면 야 옛날 같지 않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부담을 안고서는 통영국제음악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상주 연주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주 연주자인 오를린스키의 그 이제 비발디 오페라의 그 일 주스티노라고 있는데 거기 가장 유명한 대표 아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곡을 골랐던 이유가 뭐냐면 오를린스키를 섭외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감독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상주는 3년 전부터 섭외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네. 워낙 바쁘시니까 다들 바쁘시고 이제 세계 음악계 흐름이 뭐 거의 한 2, 3년 전에는 그분을 잡아놔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섭외를 하면서 감독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네. 그러더니 저보고 이 아리아를 저한테 딱 그 유튜브 링크를 저한테 보내시면서 그 해 음악제의 티저 영상에 꼭 이 음악을 넣어줘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오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 주스티노의 대표 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님 만나리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비발디의 오페라 지우스티노 중에 사랑하는 나의 님 만나리 네. 야쿠프 요제프 오를린스키 음성입니다. 비발디 오페라 지우스티노 중에 사랑하는 나의 님 만나리 야쿠프 요제프 오를린스키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현 예술사업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음악제에 참가하는 음악인들 쭉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올해 음악제의 주제가 깊이를 마주하다, Face the Depth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뭔가 약간 좀 철학적이고 노자 장자 사상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주제도 감독님이 정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걸 보내시면서 그 주제의 의미를 이제 적어서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음악은 인간에게 다른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이를 경험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번 통영국제음악제가 이런 관객들에게 그 깊이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네. 깊이를 선사하고 싶다. 네. 이 깊이 가다 보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네. 그게 저는 되게 맞는 얘기인 게 음악회를 가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좀 빼고 정말 딱 온전히 그것들을 즐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몰입하면서 마주하는 그런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올해 음악제에 연주되는 음악이 네네. 여기에 좀 관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공연이 그렇게 나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될까요? 근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공연을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상주 연주자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하시고 사실 한국에서 조금 생소하더라도 굉장히 재미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 아까 네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지금 2회 공연을 또 맡아서 하고 근데 그분이 또 이번에 하시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 리사이트를 사실은 연주자들이 물론 너무나 다 모든 곡들을 다 잘 연주하시지만 이제 그 시즌에 본인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국내에서는 이번에 저희한테서 처음으로 그 이번 시즌 리사이트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누굴 먼저 자랑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일단 굉장히 좋은 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메조 소프라노 그 플레르 바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사실 한국 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통영국제음악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저희가 소개를 하는 아티스트가 사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름 잘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이러면서 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셔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표가 쑥쑥 나갑니다. 오. 다른 공연을 가셔도. 네네. 그리고 사실 기획사들이 저희 공연을 되게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금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을 또 섭외를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팬층이 완전히 커지고 사실 이런 속성이 있는데 좀 웃긴 얘기인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네. 다른 데서 공연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도 누군지 잘 모르고 해서 굉장히 크지 않은 홀인데도 그 홀을 반도 못 채우고 이랬다가 저희가 몇 년 뒤에 그 아티스트가 통영에 쓴 거예요. 네. 통영에서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리뷰가 좋다 보니 네.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인기 있는? 매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되게 굉장히 뿌듯하죠. 사실 저희가 한국 시장에 이 아티스트를 소개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 플레르 바론이나 그다음에 소프라노 안나 프로아스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희가 이번에 일 자르노 아르모니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굉장히 유명한 고음악 단체랑 또 함께 내한을 하시고 이번 굉장히 유명한 음반이 있는데 그 음반 프로그램이 이번에 저희 연주 때 그대로 이제 그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즈 공연이 하나 있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 미하엘 볼리, 그다음에 색소포니스트 에밀 파리지앵이 같이 하는 연주가 또 있고, 그리고 또 더 자랑은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그 페스티벌이죠. 베르비에 페스티벌. 네.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이제 그 상주 단체가 베르비에 챔버거든요. 근데 베르비에 챔버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랑 협업으로 해서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함께 그래서 완전 다국적 오케스트라인 거죠. 저희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공연들을 다 같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분들의 단독 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센 브라더스라고 굉장히 그 북유럽의 굉장히 사실은 연주도 굉장히 훌륭한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왜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외모가 뛰어나서 그냥 그 잘생긴 형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은 안 듣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또 이번에 2회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외국 연주자들 제가 막 자랑했는데 사실 한국 분들도 너무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이번에 그 김유빈 씨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오케스트라의 지금 플루스 수석이죠. 사실 한국의 목관 연주자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연주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빈 씨도 2번 연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젊은 베르비에랑 같이 하시네요. 네, 베르비에랑도 하고 본인 리사이틀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수혜 씨. 근데 박수혜 연주자도 이번에 저희한테서 2번 연주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퀸 엘리자베스 우승했던 첼리스트 최하영 씨, 그다음에 뭐 비올리스트 박하양 씨, 이렇게 젊은 연주자들을 저희가 곳곳에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장과 신의 만남 이것도 하나 이번에 또 이뤄지는 게 그 최하영, 박하양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델리랑 함께 실내악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또 그분들이 같이 또 인연이 돼서 앞으로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름을 못 찾고 있는데 이 하델리와 친구들이라는 이 공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선욱 씨가 이번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공연을 빼먹었네. 저희는 현대음악이 그래도 바탕에 있으니까 세계 3대 현대음악 단체 중에 하나인 독일의 앙상블 모데른이 또 와서 2회 공연이 있고요. 네. 통영의 정체성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새로운 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초연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에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통영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고 저희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앙상블 모데른 공연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더 이제 뭔가 테크와 결합된 지금 요즘 현대 시대에 맞는 공연들이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꾸 이 공연 도대체 뭐예요라고 네. 막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이보그 피아니스트라고 사이보그요? 예, 사이보그 네. 피아니스트라고 주빈 칸가라는 분인데 이분의 작품을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실현은 아직 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보내주셨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대음악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이랑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못 보던,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 홍보 그 사진만 보셔도 손에 이렇게 이런 로봇처럼 네, 이렇게 네, 네. 무슨 이런 굉장히 영화에 특수 나오는 손처럼? 장갑을 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실시간 영상과 그 실시간 전자음향이 함께하는 그 작곡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작품들이 이제 통영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네, 재밌는 게 많겠죠.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뭔가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그 로봇팔로 피아노를 치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아노라는 악기를 정말 다채롭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그다음에 건반, 모든 건반을 다 이제 피아노 외에도 전자 키보드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제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네. 신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공연들이 있고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연주자의 면면만 봐도 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렇게 매년에 큰 규모의 음악제를 기획하고 나면 이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전 또 그 생각은 들어요. 이 섭외를 무슨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나 끝나고 나면 끝났다, 시원해, 좀 쉬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마자 내년 섭외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겹쳐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상주를 먼저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상주가 주축이 돼야 되고 그분들의 일정을 먼저 기획을 해놔야 넣고 다른 날짜를 어떻게 맞출까를 넣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 정도부터 상주 아티스트를 먼저 섭외를 해서 넣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진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끝나고 당연히 쉬죠. 끝나고 저희가 잠을 못 자거든요. 이 기간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연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랬을 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일반 공연과 페스티벌의 가장 큰 차이는 페스티벌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돌아가잖아요. 공연은 그냥 저희가 한 3시쯤 가서 어디 예술연당 같은 데 3시 가서 리허설하고 저녁 때 공연 올리고 물론 그 전에 따로 연습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많은 아티스트가 여기 와 있고 공연장 2개를 가지고 리허설과 공연을 계속 연달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지스틱과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뭐 어디 여기서는 이 악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엔 뭐 빠져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무대를 쉐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복잡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 좀 쉬긴 하고요. 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3년을 물고 간다는 것도 좀 대단한데 어쨌건 내가 지금 3년 후에 뭔가의 공연도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되게 확인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못 그만두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일을 해와가지고 아까워서 못 그만둘 것 같아요. 힘들게 해서 그러게 그 마음도 있겠네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재단의 시스템이 참 좋네요. 이렇게 3년 정도의 기획을 물고 물리면서 섭외를 한다는 것도 매우 좋고. 그러면 일단 3년 후까지의 통영 국제음악제 날짜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네. 저희는 이 날짜를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관객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휴가를 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3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 금요일로 돼 있군요. 네네. 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또 11월이에요. 네네. 11월 3일이 윤희상 선생님 기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3일을 끼고 콩쿠르 하죠. 3일을 끼고. 네네. 3일을 끼는 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여기가 요새 신진음악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참 임윤찬 그 연주자한테 참 감사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콩쿠르 연맹에서 그 회원으로 가입이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콩쿠르라는 장르를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참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 그 임윤찬 씨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15살.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 15살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콩쿠르를. 만 15살부터 만 30살까지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딱 차고선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15살 때 우승을 해버리는 거죠. 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음악계에서 임윤찬 씨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콩쿠르를 우승하면서 이제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된 거예요. 한국에선 확실하게 알려줬군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먼저 그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방클라이번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윤찬 씨가 우리 콩쿠르 1등 출신이다. 이게 사실 저희한테 되게 그러네요. 홍보에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들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봤지롱 이런 게 되는 거네요. 오. 그 외에도 아직은 안 알려졌지만 또 자랑하고 싶은 신예술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 뒤에 또
이미 그 첼리스트 한재민 씨 같은 경우는 딴 데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우리 콩쿨 나와서 네. 1등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바로 첼로 콩쿨이 저희가 세계 콩쿨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도 첼로였는데 그때도 아주 어린 친구가 또 한국인 친구인데 2등을 하면서 이재리라고 근데 그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한국 분들도 많지만 저희 콩쿨에 나왔다가 그 뒤에 가서 차이콥스키 콩쿨 우승한 뭐 나렉 하크나자리안이라든가 뭐 리즈 콩쿨에서 우승한 소피아 굴리악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알럼나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몇 년도 출신이에요? 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너무 뿌듯한 게 저희 콩쿨에 이제 국내 출신들이 지금 이제 다 너무 지금 한국에 와서 막 서울대 교수님, 뭐 네. 한예종 교수님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있다. 그 몇 년 전에 첼로 때 우승한 이정현 씨가 지금 보스턴 심포니의 단원이 되고 지금 또 교수님도 되고 미국에서 그래서 막 그런 게 너무 뿌듯하고 사실 콩쿨이 처음에는 네. 저는 콩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제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제일 처음에 네. 저한테는 전 재밌던데. 왜냐면 똑같은 곡을 가지고 네. 여러 명이 다 다르게 치잖아요. 되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콩쿨은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딱 그 규율이잖아요. 규정이 그죠? 있잖아요. 그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하기는 훨씬 수월해요. 변수가 그러겠죠.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난 좀 쉬어도 되고 이런 변수가 거잖아요. 없고 네. 저희 규정에 모두 다 참가자들은 따라야 되고 근데 음악제는 아티스트들의 요청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에. 이건 안 할래요. 네, 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저희가 맞춰드려야 되고 저는 주의가 음악 연주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다 맞춰준다. 근데 연주 끝난 뒤엔 난 모르겠다. 약간 제가 약간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계속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줘.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적인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거 많죠. 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작은 요청사항 같은 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다이나믹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콩쿨이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덜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콩쿨이 제일 뿌듯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좀 출신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연주할 때 이력에 통영국제음악제 뭐 수상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러면 뿌듯하겠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그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콩쿠르를 통해서 음악가들에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뭐 물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데뷔 같은 정말 프로로서 알려지는 그리고 제가 너무 최근 몇 년부터는 이제 정말 그 국내 주요 단체들이 저희 콩쿨 우승자들을 계속 누가 나오나를 되게 눈여겨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섭외 전화가 쇄도합니다. 이 결과 나오자마자? 네. 그래서 제가 마치 이모처럼 제가 그거를 받아서 들겠어요. 제가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콩쿠르 운영본부로 전화가 옵니까? 그분 좀 소개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사실 콩쿨이라는 게 요즘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판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게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공정해졌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밤새서 막 외국에서 하는 콩쿨도 밤새서 보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콩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 예전에는 사실 콩쿨이라는 거를 홍보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들 인식에 아직은 프로 연주자가 아닌 애들끼리의 경연대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억울하다고 막 그랬던 게 뭐냐면 가장 기량이 높을 때다 지금.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목숨 걸고 하니까 제일 잘한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 뭐 나라끼리 뭐 경쟁하는 거다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모두 다 스트리밍으로 현장에 오시지 못해도 스트리밍으로도 보시고 판단하시고 서로 누가 잘하네 어쩌네 뭐 아규잉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점점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뭐 그 밖에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하고 있죠. 통영국제음악당 공연장. 네, 저희가 통영국제음악당이 2014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제를 잘했다고 음악제를 잘하고 있다고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음악제의 가장 큰 성과죠.
공연장을 그러네요. 갖게 됐다는 거. 10년 지나서 생긴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공연장을 갖게 됐고 그 공연장이 사실은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자연 음향을 갖게 돼서 어쿠스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전 또 여러 아티스트한테 참 감사한데 네. 저희가 백날 저희가 제 입으로 막 저희가 제일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어디 권위에 호소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막 이렇게 뭐 조성진 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홀이라고 말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그 음향이 좋다 보니까 연주자분들이 음반 녹음을 저희 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 네. 네, 네. 그래서 음반이 정말 많아요. 저희 홀에서 제작된 음반이 백건우 선생님도 지금 3장인가 4장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임윤찬 씨 선생님이 손민수 교수님 베토벤 소나타 전곡 3년 동안 하셨거든요. 녹음을. 네. 그래서 그거 전체 그다음에 손여름 씨의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도 저희 홀에서 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그리고 공연장의 음향이 참 또 하나의 악기잖아요. 아유,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 홀에 와서 들으시면 그게 다르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왜 통영까지 올 이유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던 거 안에 프로그램도 있지만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통영 가서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음악제 끝나고 연간 네. 계속 기획 공연이 계속 이뤄지고요. 네, 저희가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하는 일도 많으시고 그만큼 음악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수준 유지하면서 더 좋은 거 그리고 이제 통영국제음악제의 다음 목표는 외국인 관객 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루체른 페스티벌이나 베르비에 많은 분들이 보러 가시는 것처럼 사실은 외국에서 가까운 근교 아시아에서는 지금 벌써 관심들을 보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룹핑이 돼가지고 이번에 일본 같은 데서는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도 표 사기 힘들다면서요. 아니 그래도 뭔가 더 글로벌 그래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주실 때 저한테 그런 요구를 계속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네. 표 사기 힘든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통영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데 네. 시민들을 위한 것도 사실 꾸준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영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하고 이제 괴리가 좀 있다고들 생각하시고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좀 그분들한테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이것도 저 너무 감동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막 시를 쫄라서 시민 오케스트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잘해서라기보다 사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좋은 공연 딴 데 가서 들으면 되죠, 그거는. 근데 이게 감동스럽고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시거든요, 야. 단원이. 그래서 시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쫄라서 시민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같이 콜라보하는 공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와, 이분들은 어쩌다 한번 공연하는 게 이 세계적으로 맞아요. 저희 음악당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현 예술사업본부장 모시고 이 통영음악제와 통영음악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